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 교육론을 훑어보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anguage Analysis와 관련된 키워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랭귀지 보겠습니다. 인터랭귀지는 일반적으로 러너랭귀지랑 유사한 표현 혹은 같은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랭귀지가 무슨 개념이에요? 우리가 L2를 배우는 학습자라고 하면 L2를 아직 다 못 배운 단계를 원래는 이만큼 배운 사람, 이만큼 배운 사람, 이만큼 배운 사람, 이만큼 배운 사람, 이만큼 다 배우고 나면 L2를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L2 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갖추고 있는 일종의 체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간 언어 체계라는 걸 우리가 따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의 특징에 대해서 항상 원서에서 나오고 있을 텐데, systematic, dynamic, variable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명칭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랜덤 에러 스테이지라던가 백슬라이딩이라던가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던가 파슬라이제이션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씩 보면 pre-systematic이에요. 이런 시스템, 언어 시스템이 생기기 전 단계라는 거죠. 아예 체계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러를 마구잡이로 쏟아내겠죠. 그러다가 이제 막 시스템이 생기고 있는 태동기입니다. 이럴 땐 어때요? 누가 도와주더라도 너무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를 고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분명히 배웠어요. 배웠는데 얘가 까먹어. 혹은 어떠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개념이랑 헷갈린다던가 하는 실수로 백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알았던 걸 못하는 거, 이게 백슬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U-shaped learning이죠. U-shaped.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제한된 논문이 다를 뿐이에요. 오케이? 비슷한 현상이지만 다른 책, 다른 학자가 언급을 했으면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조금 다를 거잖아요. 다른 걸 억지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비슷한 개념이다. 시스테매틱은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문법적인 체계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면 지가 고칠 수는 있다. 포스트 시스테매틱은 이제 체계 다 갖추고 난 다음 단계잖아요.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지가 말하고 나서 지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단계고요. 이 셀프 커렉트가 나중에 피드백 단계에서도 나오게 될 텐데, 하나하나 다 고쳐주는 게 맞냐, 뭐 리포뮬레이션까지 전부 다 해서 주냐, 아니면 틀렸다는 것만 암시해주는 게 좋냐, 막 이런 것들이 원서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셀프 커렉트는 지가 스스로 고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할 때의 셀프 커렉트예요. 즉 reformulated form, 이거를 제공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개념에서 셀프 커렉트를 말하는 게 피드백 영역에서 말하는 셀프 커렉트. 여기서 말하는 셀프 커렉트는 뭐예요? 누군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고칠 수 있다라는 셀프 커렉트입니다. 살짝 느낌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 파슬라이제이션은 화석화죠. 자, 이제 얘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얘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고쳐줘요, 안 틀려줘요? 안 고쳐줘요. 얘가 그냥 미스테이크 한 거라고 생각해서 얘 굳이 고쳐주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에러를 쭉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걸 파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흐만이랑 커넬리언스 웨인 이렇게 두 사람 것만 가져왔는데 사실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지문 매칭 문제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이고, 시험에 굳이 낸다면 저는 소셜 링귀스틱 정도, 그리고 스트래티직 정도, 이 정도는 낼 수 있겠는데 나머지 것들은 시험에 나오기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knowledge structure 절대 안 나올 거고, psychophysiological mechanism이나 컨테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죠. 죄송합니다. of situation 같은 건 절대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용어만 한번 쭉 외우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collocation처럼 organizational competence, grammatical competence 이렇게 competence랑 같이 붙어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만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contrastive analysis 보겠습니다. 대조 분석이죠. 대조 분석이니까 L1과 L2를 비교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1에 의해서 L2 러닝에 영향을 어떤 걸 주느냐, 즉 L1에서 이러니까 L2에서도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predict, 예측해서 애초에 학습자들이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지도 않게, 실수하지 않게,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라는 게 contrastive analysis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L1이 L2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는 interference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L1과 L2의 차이점을 레벨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스플릿 단계라던가 어쩌고저쩌고 막 있었을 거야. 전 이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HL, How Languages Are Learned 라는 원서를 필수 원서 중 하나로 꼽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파트 중 하나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question이나 negative question, negative sentence를 만드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기출이 2번이나 된 걸로 알고 있고 negative는 아직 기출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도 외워서 풀라고 하면 충분히 외울 수는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서술형으로만 나왔잖아요. 이것들 분명히 서술형으로 낼 수밖에 없는 영역들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거든. 이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계 명칭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문을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쯤 읽어보고 지나가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을 때 틀리면 너무 뼈아픈 파트라서. 아시겠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고 이해만 하고 지나가는 파트. 그 다음 에러 어널리시스로 넘어가게 되면 타입부터 볼게요. 미스테이크와 에러가 있는데 미스테이크는 뭐예요? 잠깐 템포러리하게 잠깐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키는 걸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거고 얘가 컴피턴스 자체가 딸려서 지식 자체가 딸려서 내뱉는 오류를 에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오류의 종류를 크게 글로벌 에러와 로컬 에러로 나눈다. 글로벌 에러는 의미 파악에 영향을 주는 거, 로컬 에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요.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서 글로벌 에러는 피드백을 줘야 하지만 로컬 에러는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회화 상황에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제가 수업의 목표가 가르치려고 하는 스킬이 그래머링이에요. 그래머야. 그런데 제가 3인칭 단수 주어 뒤에는 동사에 s가 붙는다. 현재 시제일 때.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것 자체는 로컬 에러라고 봐야 돼요? 글로벌 에러라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로컬 에러라고 보겠죠. 그런데 제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게 3단주 뒤에 동사에 s가 붙는 거라면 이걸 틀렸을 때는 로컬 에러라고 할지라도 피드백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가지고 이런 특수 상황에까지 트랜스퍼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서술형 문제로 만약에 나왔을 때 우리의 백그라운드 날리지에 너무 의존을 해서 잘못된 걸 고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sources of error, 에러를 발생시키는 원천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층위를 좀 나눠놨는데 이 2, 3번도 원서에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context of learning, communication strategies 이런 것들 그냥 있다라는 것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transfer를 구분해서 보면은 트랜스퍼를 우리가 두 층위로 나눕니다. 첫 번째, positive transfer냐, negative transfer냐. 그런데 에러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negative transfer겠죠. 그러고 나서 트랜스퍼가 언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언어 간에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인터고 어떤 게 인트란지만 구분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앞에 인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시험 상황이 되면 자꾸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군대에 가면요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내부망입니다. 즉 인터넷이 있는데 지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도록 쓸 수 있는 인터넷을 우린 인트라넷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 가지 기관 안에서 쓰는 인터넷을 뭐라고 부른다고? 인트라넷이라고 부른다고요. 인터넷은 뭐예요? 인터넷. 그것과 상관없이 A국가, B국가, C국가, D국가 이 기관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주고받는 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서
이거 관련된 답을 쓸 때는 얘를 꼭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인터링구얼 트랜스퍼는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나왔을 때겠죠? 위에 나왔던 L1이 L2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interference라고 한다 그랬고요. 인트라링구얼 트랜스퍼는 뭐예요? 한 가지 언어, English를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A 규칙을 배웠어요. 그리고 A 규칙과 적용되는 데이터는 이만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B라고 하는 언어 데이터를 봤어요. 근데 두 현상은 지금 같아야 달라요. 도식화하는 거 보니까.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A의 개념으로 B까지 설명하려고 되는 거예요. A에 나와 있는 개념을 통해서 B의 개념까지 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통하지 않는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규칙을 이곳저곳에 다 갖다 쓰고 있어? 너무 과잉 일반화하고 있어?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overgeneralization이라고 하죠.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니까 반드시 외워두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체계들을 좀 섞어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옳은 분류냐 하면 옳은 분류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explicit correction은 뭐예요? 이거 틀렸고 이거 이렇게 고쳐라라고 명시적으로 다 제공해 주는 거고, request는 뭐예요? request는 대화의 flow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I go to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go가 틀린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you went to the hospital 라고 은근슬쩍 얘가 틀린 표현을 바꿔주는 게 request가 되겠고, prompt는 이거 고치라고 이렇게 촉발시켜주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larification request는 뭐예요? 뭐라고? pardon? 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hearing problem을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얘한테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걸 말하는 거고, metalinguistic feedback은 한번 원서에 나와 있는 혹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링귀스틱이라고 하니까 메타랭귀지만 떠올려가지고 자꾸 문법이 나와야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문의 정의를 보면 온갖 커멘트랄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은 문법이 나와야지 정답으로 출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굳이 출제 시비가 걸릴 것 같은 정의를 다 끌어와서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은 정의를 전부 다 주고 출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두 단어짜리 피드백이 뭐밖에 없어요? 이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two words 같은 걸로 나오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elicitation은 뭐 collaborative completion,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다가 중간에 말을 멈춰요. 그래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언어의 패턴을 제공하는 식으로 뭐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지,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지 하는 식으로 패턴을 제공해줘서 네가 방금 말한 표현은 뭐라고 고치는 게 좋을까라고 힌트를 주는 거, 이것도 엘리스테이션의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repetition은 뭐예요? 틀린 부분에 강조 한번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 보통은 억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you go to the hospital, I go to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는 걸 repetition이라고 하는 거죠. 제 유사 용어는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uptake가 있다 그랬는데 uptake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피드백을 받고 나서 immediately 나온 utterance 자체를 uptake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교정까지 이루어져야 uptake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가능성을 전부 다 알고는 이때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쓰도록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pushed output, modified output, comprehensible output 얘네들은 전부 다 논문 학자가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얘네가 다루고 있는 초점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험 상황에서는 얘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낼 것이니 굳이 얘네가 너무 헷갈린다라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스코스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키워드는 코헤전과 코헤런스입니다. 이걸 비교하는 문제는 너무 잘 나올 것 같고요. 코헤런스는 문제 내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낼 방식이 많지는 않아서, 코헤전 같은 경우에는 코헤시브 디바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코헤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지 않더라도 스무스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 그래서 cohesive device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기평으로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얘네도 서술형으로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굳이 기출까지 적어놨는데 lexical cohesive device 같은 경우엔 아예
최근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자, 오답률이 높았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서들에서는 얘네가 직접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얘네랑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하위 분류들이 다 제공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고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뻔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 안 읽어봤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직접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원서 같은 것들을 살펴보거나 기출문제를 다시 봄으로써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는 이해를 하고 지나가세요. 이해를 하고 지나가고 외울 필요는 없는 파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 현장에서 얘네들을 이해해가지고 풀라 그러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원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과 유사 개념이니까 원서로 돌아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는 하고 지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6번. Conversation Analysis에서는 시험에 우리가 나올 법하다고 보는 건 Adjacent Pairs 정도만 있습니다. Adjacent Pairs는 인접상이라고 부르는데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 대표적으로는 Preferred Sequences, Dispreferred Sequences 정도가 있겠는데 이건 기본서 찾아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Adjacent Pairs는 이렇게 두 개의 패턴,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시퀀스가 있고 선호되지 않는 시퀀스가 있다라는 개념이어서 그냥 딱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 보면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대를 했어. 그럼 당연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초대를 수락하는 걸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초대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거절을 해버려. 그럼 이건 선호되는 패턴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게 dispreferred sequence라고 부르는 건데 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adjacent pairs 정도를 답으로 쓰라고 하지. 이거 pairs라고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pairs죠. 얘네들을 시험에 낼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 기타 보겠습니다. register랑 style 같은 경우에는 register 자체가 어떤 영역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스타일과 동의어로 나올 수도 있고 동의어가 아닌 것처럼 나올 수도 있어서 얘네 자체를 기입형으로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개념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치 액트 같은 경우에 locutionary, illocutionary, pollocutionary 정도가 있는데 illocutionary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locutionary랑 pollocutionary는 그냥 개념만 보고 지나가면 되겠다. 그냥 대충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면 locutionary는 그 의미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illocutionary는 의도를 말하는 거고 pollocutionary는 내가 말함으로써 어떤 행동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펄로큐셔널이 스피치 액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얘만 보고 지나가세요. 얘만. 왜? 키네식스랑 키네테릭스랑 뭔가 달라 보이는데 우리 기출문제에서 키네스테릭 러너 러닝 스타일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키네스테릭은 움직임이에요. 즉 키네식스랑 되게 헷갈리죠. 얘만 외우고 지나가자. 아시겠죠? IRE, IRF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같은 의미인데 둘을 굳이 구분해서 쓸 때는 evaluation은 평가한다. feedback은 도와준다. 뭔가 얘가 더 좋아 보이죠? 이 정도 구분으로 낼 때만 나오는 거고 teacher talk이나 foreigner talk 같은 경우에 그냥 개념만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question types는 referential question, display question. display question은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지식을 디스플레이 해보라고 하는 거고요. referential question은 진짜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짜로 물어보는 것들을 referential question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거 말고도 구분이 더 있기는 한데 그럼 referential question이 조금 더 정의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inductive approach랑 deductive approach는 뭐예요? inductive는 귀납적인 거고 디덕티브는 연역적인 거죠. 데이터를 보고 제너럴라이션을 할 거냐, 제너럴라이즈드 룰을 제공하고 나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할 거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앱덕티브가 있으니까 TBP에 나오거든요. 앱덕티브에 대해서 막 헷갈려 하는데 이것까지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2 랭귀지 어널리시스에 대한 주요 키워드들 정리해 보았고요. 제가 오타낸 것들은 수정 파일로 올릴 테니까 영상에서만 주의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